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곁에 두고도 몰랐던 자식들의 마음은 얼마나 먹먹했을까. 좋은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아버지가 딱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셨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던 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박만수 씨는 81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논 세 마지기와 밭 두 떼기.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16살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배울 기회도 올라갈 사다리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걸 원망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땅에서 주어진 계절에 맞춰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땅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우셨고 나이가 드신 뒤에도 여전히 흙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벽이면 장화를 신고 논으로 나가셨고 이웃들이 그만하셔도 된다 말려도 웃으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흙이 좋아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그저 연세가 많으셨고 몇 달 전부터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줄어드셨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지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번갈아 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주무시는 중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촛불이 사르르 꺼지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은 고향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았고 남아 계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조문을 오신 분들은 오래된 이웃 어르신 두세 분,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셨다는 동창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소박한 장례였습니다. 형과 저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먼 곳에 계셨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오시지 않았고 졸업식도 논일 때문에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검정 상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가끔 들어오는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빈소 안은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고요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조용한 빈소 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논을 일구기 시작하신 건 22살 때였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빌린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해 지나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논을 사셨고 그 논이 아버지 평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논으로 나가셨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장마철이면 장화를 신고 비 맞으며
논두렁을 걸으셨고 가을이면 며칠씩 밤을 새워 수확을 하셨습니다. 손이 항상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그 굳은 살이 아직도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식었지만 그 거친 느낌만큼은 살아계실 때 그대로였습니다. 그 손으로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한 아이를 강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이 싫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 손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손만 이렇게 거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손이 우리를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농사는 쉽게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가뭄이 들어도 걱정, 풍년이 들면 들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 아버지는 그 걱정을 늘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한테는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낡은 트럭을 20년 넘게 타셨고 새 옷도 잘 사입지 않으셨습니다. 시내 나들이를 하실 때도 형이 입다 둔 낡은 점퍼를 걸치셨고 신발도 뒤축이 닳도록 신다가 더 이상 못 신게 될 때쯤에야 새 것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새 신발 사드리겠다고 하면 아직 멀쩡하다고 손 저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사신 분. 그게 전부라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장례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끊긴 시간. 빈소 안에는 우리 형제와 아내들, 그리고 어린 조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조문을 받느라 지쳐 있었고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소리가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비를 좋아하셨는데 비 오는 날이면 그나마 논의를 쉬실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5에서 50살 사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는 아버지 지인도 아니었고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빈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시선은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10년 전쯤 찍은 것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온화한 얼굴로 약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그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조문객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조문객은 향을 올리고 절을 하고 유가족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진만 바라보면서 한 1분쯤 됐을까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깊이 2번.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담은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형도 모른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향을 올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향로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조이금 봉투를 접수대에 놓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그 뒷모습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말없이 고개를 한 번 숙이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몇 분 뒤였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얼굴로 빈소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분들 잠깐만 와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금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의금 봉투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 분이 두고 가신 건데요. 장례 지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조의금 5천만 원, 수표 몇 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표였습니다. 실물 수표를 들고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맞아?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 틀리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이 한순간 술렁였습니다. 조카가 뛰어와서 들여다보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누구길래? 사업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들어왔다 나간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모습,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이던 것, 그건 단순한 조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셨잖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에게 그것은 정말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누가 물에 빠졌으니까 뛰어들었다. 아이가 살았으니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새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아버지를 장례식장에서 처음 뵙는 남자의 이야기로 형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의 보호자 대기실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일까? 왜 아버지 장례식에 5천만 원을 낸 걸까?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사업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분도 아니었고 큰 돈을 다루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수상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닐까? 다른 장례식장을 착각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례 지도사를 통해 그날 남자가 남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조의금 접수 시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이었고 그 남자도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접수 시 적어두었던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남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간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형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떤 분이셨는지 자식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봉투 하나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며칠 뒤 우리 형제는 서울 어느 조용한 찻집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말투가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렸고 남자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차를 식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못하고 하지만 빙빙 돌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습니까? 남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가을 햇살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1살 때 일이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강에 놀러 갔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다들 물에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어요. 강 중간쯤에 소용돌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영을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손발을 버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무섭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찻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물에 빠진 것도 한동안 몰랐습니다. 다들 물장난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으니 친구들이 저를 찾다가 강가 어른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어른이 바로 아버님이셨던 겁니다. 그때 저를 구한 분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셨습니다. 우리 형제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농사일을 마치고 강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에 뛰어드셨습니다. 제가 건져진 것도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가 풀밭에 누워 있었고 옆에 낯선 어른이 계셨습니다.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 살았구나. 남자는 그 대목에서 잠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처음 본 낯선 어른의 말인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구하셨다고, 그것도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이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무슨 보답이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다행이지. 그걸로 됐습니다. 그 말이 빈 공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다행이지. 그걸로 됐습니다.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사업에 처음 성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버님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보답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미 연락처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라면서 매년 여름이 오면 그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사업하면서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꼭 찾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몰랐고 어느 동네 분이신지도 그냥 충청도 어느 농촌에 사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좀 더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민망하다는 핑계로 찾아뵐 기회를 계속 놓쳤습니다.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고를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엔 제가 알던 그분이 맞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지만 우리 셋은 그 음악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조의금을 낸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조금 돌려드린 겁니다. 말을 마친 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드려야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니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울컥하는 마음만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형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찻잔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위를 바라보면서 30년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남자는 30년 동안 그 빚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성공해도 잘 살게 되어도 잊히지 않는 마음. 그게 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례를 사양하셨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30년 내내 살아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오래된 옷가지들, 몇 권의 달력일기. 아버지는 달력 뒷면에 짧게 날씨와 한일을 적어두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날씨 맑음, 벼 베었음, 오늘 비 창고 정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평생의 삶이 그 짧은 메모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 한켠에 있는 낡은 서랍 하나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영수증들, 허름한 수첩, 낡은 묵주. 아버지가 아끼셨던 물건들인지 그냥 오래되어서 못 버리신 것들인지 그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흑백은 아니었지만 색이 다 바래서 거의 흑백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옷을 입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에 젖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담요 같은 것을 걸치고 울다 지쳐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형이 먼저 사진을 들어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젊으셨을 때가 있었구나.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쭈글쭈글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아직 젊음이 남아있던 아버지.
강가에 앉아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아이가 잘 있나 내려다보고 있던 아버지.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만은 선명했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989년 여름. 다행히 살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날짜와 다행히 살았다는 말 한 줄. 자랑도 없었습니다. 생색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고마움을 받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살아서 다행이라는 말 한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서랍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언제 찍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누군가가 찍어준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건지 그냥 그 사진 한 장 꺼내서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간직하셨습니다. 평생을. 형이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사진을 같이 봤습니다. 형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지를. 아버지는 돈에 큰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더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으셨고 더 벌 수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능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마을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의 논의를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마을 어르신들 병원 모시는 일을 도와드렸다는 이야기, 어려운 집 아이들 학용품을 몰래 사다 놓으셨다는 이야기,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늘 남을 먼저 챙기셨는지를. 아버지는 이웃이 힘들다 하면 당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남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 집 농까지 함께 갈아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은 때였는데 그냥 도우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으셨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이 힘들다 하면 당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쌀이 부족하다는 집에는 쌀을 가져다 주셨고 일손이 없다는 곳에는 직접 가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는지를. 사람을 구하고도 사례를 사양하셨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고마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그런 삶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좀 더 자신을 챙기셨으면 더 편히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그게 행복이셨던 거라는 것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누군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것, 그게 아버지가 사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은 잊히는 것 같아도, 당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3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날 강가 길을 조금 다른 시간에 지나셨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지나치셨더라면 지금의 그 남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 남자가 이룬 것들도, 그 남자의 가족도, 아버지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는지. 한 어린 생명을 구한 것은 그저 강가에서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드디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보답도 칭찬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그 용기,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셨던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사진 뒤에 남기신 글씨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1989년 여름, 다행히 살았다. 그 짧은 두 줄이 그 아버지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그냥 살아서 다행이라는 마음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씨가 처음 강에 뛰어드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두려우셨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누고 대가 없이 도울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순간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마 많이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내 주변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지나쳤을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기회들, 어쩌면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갈림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씨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 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서랍 속에 두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생전에 한 번이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셨더라면 우리는 훨씬 일찍 아버지를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선행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번쯤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분 곁에서 문을 잡아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밥을 드시는 이웃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그 순간에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게 아버지가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연한 듯 조용히. 그게 아버지 박만수 씨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3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것이 선행의 힘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